제가 들려드릴 104번째 책은요, 가오싱젠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작품은 희곡이에요. 가오싱젠은 중국 작가고요. 200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당시에는 프랑스로 망명해서 국적이 프랑스였으므로 프랑스 작가로 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은 상 받을 시점의 국적을 작가의 나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설, 평론, 희곡을 두루 썼지만 극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으로 격렬하게 대치하던 시기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문화혁명기 때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극작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프랑스로 망명하기 전까지 베이징 인민예술극원 소속으로 희곡도 많이 썼고 무대에도 많이 올렸어요. 버스 정류장은 1983년 탈고하고 무대에 올려졌는데요. 이 작품으로 부조리 극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그의 작품들을 서양 문학과 공모한 정신적인 공해, 썩어빠진 정신세계라고 비판을 했고요. 결국 망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오싱젠도 빡세게 버텼어요. 망명 후에 중국이 체제 변화를 하지 않는 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고요. 지금도 프랑스에 살고 있습니다. 망명 후에 많은 작품을 썼는데요. 천안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그중 많이 썼어요. 8년 전에는 망명 중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희곡은 사무엘 베켓의 고도를 기다리며와 함께 대표적인 부조리 극으로 일컬어집니다. 부조리 극은 1950년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전위극이에요. 부조리 극은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기존의 평론에 매이지 않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스 정류장과 고도를 기다리며가 같이 이야기되는 건 기다림이라는 주제 때문이에요. 이건 에필로그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희곡 중간에 다성부를 활용한 대사들이 나와요. 성부는 등장인물들이 목소리라고 보면 되고요. 2명, 3명 혹은 7명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말을 혼잣말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향해 있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희곡에서는 나오지 않는 가오싱젠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특별히 중요하진 않지만요. 소설의 출간 시기로 보면 1980년대 초반입니다. 공간은 딱 한 장소인데요. 어느 시골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오랫동안 비바람에 지워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류장 팻말 옆에는 철제 난간이 있는데 그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어 있는 용도예요. 철제 난간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 각 단의 길이가 달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여요. 사거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인생의 교차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각 인물의 인생 여정 중에 한 지점을 나타내는 듯도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요. 버스 정류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말없는 사람이 손가방을 들고 가장 먼저 와서 버스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노인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노인은 토요일 오후에 시내에 들어가는 버스가 너무 적다고 퇴근 시간과 겹치기라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밀어대는 데는 자기 나이엔 방법이 없다고 투덜댔어요. 말없는 사람은 미소를 짓고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아가씨가 한 명 오고 덜렁이 청년도 왔습니다. 청년은 난간에 앉아 휘파람을 불었고 노인은 난간은 줄 서는 곳이지 앉는 곳이 아니라고 거기 휘어진 걸 보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청년은 그런 잔소리는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나 하라고 했죠. 안경잡이가 뛰어왔고 아이 엄마가 큰 손가방을 힘겹게 들고 왔어요. 노인은 사람들이 몇 오자 줄을 서라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찻소리가 들렸고 그때 한 숭년공이 공구배낭을 들고 왔어요. 모두들 차가 오고 있는 방향을 봤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서지 않고 그들 앞을 그냥 지나갔어요. 청년은 욕을 하며 따라갔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들 서지 않는 버스 때문에 당황했죠. 안경잡이는 청년에게 줄 서라고 소리질렀고 청년은 또 빈정댔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도 청년에게 한마디씩 했고 청년은 노인에게 모욕적으로 말했어요. 말 없는 사람은 조용히 걸어가 청년 앞에 섰고 그의 건강한 체구를 보고 청년은 겁을 먹은 듯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도 난간에 기대서 노인에게 계속 빈정댔어요.
다시 찻소리가 들리고 버스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버스는 서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사람들은 버스를 쫓아 달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청년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가자 안경잡이가 소매를 붙잡았고 청년은 몸을 돌려 먼저 주먹을 날렸어요. 그들은 달라붙어 치고받고 했습니다. 말없는 사람과 숙련공이 나서서 둘을 떼어놓았어요. 싸움이 끝나서도 청년은 자기 자리가 원래 저 앞이었다고 투덜댔고 노인은 사람들에게 차 탈 때 저런 식으로 소란을 피워 소매치기 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말없는 사람과 숙련공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자신이 지갑을 확인했어요. 벌써 2대의 버스가 그냥 가버렸어요. 안경잡이는 아마 종점에서 이미 10,000원이 되어 출발했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오늘 7시까지 시내 문화센터에 가야 하는데 장기를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는 한평생 장기를 두었는데 그동안 장기에 관한 책이란 책은 다 연구했고 이제 이묵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기 챔피언과 장기를 둘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고 문화센터에 7시까지 가야만 한다고 했어요. 안경잡이는 30살인데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가씨는 시내의 공원 입구에서 볼 일이 있다고만 했어요. 아이 엄마는 이곳에 직장이 있고 집은 시내에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는 아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책만 읽을 줄 알았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할 때는 일을 좀 할 줄 아는 남자를 골라야 한다고 아가씨에게 강조했어요. 다시 찻소리가 들려왔고 마주임이 나타났어요. 버스는 또 서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마주임은 버스기사가 아는 사람인지 왕기사라고 부르며 자신이 판매 합작사의 마씨라고 자기만이라도 태워달라고 쫓아가며 소리질렀어요. 사람들이 뒤엉켜 손을 흔들고 쫓아갔지만 버스는 또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들 어이없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마주임은 화가 나서 그 버스 회사에서 찾아오면 이제 아무런 특혜도 주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대전문 담배를 꺼냈는데 대전문은 구하기 힘든 담배였어요. 마주임은 그걸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미리 빼돌려 버스 회사에 20줄이나 주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자기를 버스에 태워주지 않았다는 거였죠. 노인은 대전문이 그렇게 뒷구멍으로 걸어대고 있으니 버스도 서야 할 정류장에 서지 않는 거라고 투덜댔습니다. 마주임은 상품 부족으로 오는 공급과 수요의 모순인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어른들은 담배를 못 끊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흡연자 증가가 담뱃잎 자라는 속도보다 빠르니 수요 공급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와중에도 대입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안경잡이는 소리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청년은 자꾸 안경잡이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안경잡이 시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버스를 기다린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안경잡이 시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시계는 다 멈춰 있었어요. 그러나 안경잡이의 시계는 가고 있었고 게다가 전자시계라 연, 월, 일, 시, 분, 초가 정확히 표시되는 거였어요. 청년은 욕을 하기 시작했고 아가씨는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다들 숙연해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 걱정에 계속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을 찾으며 울고불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장기 한 판을 두기 위해 한평생을 기다렸는데 장기판을 날려버렸다고 절망감에 쌓였어요. 그는 유난히 늙어 보였습니다. 마주임은 장기 한 판을 위해 1년을 기다린 걸 어이없어 했어요. 자기도 장기를 좀 둘 줄 알지만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도 장기를 두고 싶으면 시내 말고 자기 집으로 가서 같이 두자고 제안했어요. 노인은 이묵생이라는 사람을 아는가 물었고 마주임이 모른다고 하자 어이없어 했어요. 이묵생은 현존하는 최고 고수이며 자기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시내 문화센터에서 장기를 두기로 약속이 성사되었지만 버스 때문에 기회를 놓친 거라고 장기판에서는 신용이 중요한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기로했어요. 아가씨는 시내의 공원에 가야 하는 이유가 소개받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아이 엄마는 세상에 남자는 많으니 또 찾으면 된다고 했지만 아가씨는 다시는 아무도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고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안경잡이는 영어 단어를 고통스럽게 외우면서 대학 입시를 볼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인데 버스가 안 오면 자기는 나이가 차서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끝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에 가기를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자신의 청춘은 날아가 버렸다고 했어요. 청년은 처량하게 시내로 가서 요구르트를 먹으려고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말없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걸 다들 알아차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봤지만 아가씨는 아까 길을 따라 시내 쪽으로 말없는 사람이 걸어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는 지금쯤 벌써 시내에 도착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혹시 우리가 엉뚱한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를 의심했어요. 건너편에서 타야 하는 걸 이쪽에서 기다리는 건 아닌지 의심했고 안경잡이는 거긴 돌아가는 방향이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주임은 사람들에게 자꾸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시내가 천당도 아닌데 굳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자신은 아들이 곧 결혼도 해야 하니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숭령공에게 아들에게 줄 가구나 한 세트 만들어달라고 했죠. 수고비 외에 식사도 줄 것이고 하루 2값씩 대전문 담배도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숭령공은 자신은 목공일을 하고 있지만 마호가니에 꽃조각을 새긴 태사의나 거실에 놓는 흑단 병풍 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게 소파처럼 실용성은 없을지라도 자신이 만드는 건 의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것이며 나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은 흔치 않아서 시내의 한 수출회사에서 자신을 초빙해 제자를 키워달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제 멀리에서 찻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성부의 목소리를 냈어요. 각자 동시에 혼잣말을 했죠. 그 말엔 피곤함과 아쉬움과 기다림과 절망이 들어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어요. 아가씨는 이제 더 이상 차는 오지 않을 거라고 했고 숭령공은 그래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자신은 기술이 있고 시내에 가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마주임은 집에 가자고 하면서 같이 갈 사람을 구했지만 노인은 돌아가고 싶긴 한데 칠흑 같은 어둠에 돌아가는 게 더 힘들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청년은 시내까지 걸어가서 요구르트를 먹을 거라고 했고 숭령공은 멀쩡한 우유를 시게 만든 걸 먹고 싶어 한다고 청년을 못 놨다고 했습니다. 안경잡이는 걸어가고 싶어도 떠나자마자 차가 올까봐 걱정했어요. 차라리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전 던지기로 갈지 말지 운명을 정하자고 했지만 아가씨는 운명이라는 게 두렵다고 했어요. 찻소리가 다시 났고 그들은 이제 길을 막아 차를 세우자고 결의합니다. 그들이 막아섰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경적을 울리면서 그들을 비켜갔어요. 이후 차가 연달아 지나갔습니다. 오는 차도 있었고 가는 차도 있었으며 갖가지 소리를 내고 지나갔어요. 마주임은 그렇게 안 서려면 여기다 정류장 표지를 세워놓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고발 편지를 써서 교통부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안경잡이 시계는 그 사이에 1년 8개월이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계를 다시 보자 1년이 더 지나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시계가 미쳤다고 흥분하는 사이에 시간은 더 흘러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청년은 안경잡이 시계를 잡아 흔들면서 이렇게 내던지면 시계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안경잡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건 아니라고 시간은 일종의 객관적인 존재라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기다리다가 늙어버렸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꿈을 갖고 있었는지를 중얼댔고 아이 엄마도 자신도 꿈이란 걸 꾸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주임은 노인에게 늙음하게 집에서 편히 살라고 그까지 장기에 목숨 걸고 길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장기 둘 때 필요한 건 힘인데 그게 정신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안경잡이는 시내로 걸어갈 것을 제안했어요. 말 없는 사람은 자신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기다리는 동안에 시내에 갔고 어쩌면 벌써 멋진 일까지 해냈을 거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걸어갈 자신이 없었고 아가씨는 자기가 시내에 가야 하는 건지 이제는 의아스럽다고 했어요. 마주임은 생활하기에는 시내보다 시골이 낫다고 했습니다. 숭령공은 그래도 가야 한다고 했고 그들은 다시 다성부로 혼잣말을 했어요. 무료함에도 삶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과 긍정의 언어들이 그들이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는 점점 억수로 내렸고 비 피할 곳을 찾아가야 했을 때 숭령공은 지나가는 비며 저 구름만 거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공구 가방에서 방수천 2장을 꺼내 아이 엄마 노인을 중심으로 모두 천 아래로 들어가 비를 피했습니다. 청년이 꾸물거리자 숭령공은 바보같이 그러고 있지 말라고 방수천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아가씨가 떨고 있자 안경잡이는 자기 옷을 벗어 걸치게 했습니다. 청년은 안경잡이 시계를 보자고 했지만
아가씨는 보지 말자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들은 다시 다성부의 말을 합니다. 섞이는 이야기 중에 아가씨와 안경잡이는 점점 서로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안경잡이 어깨에 기대고 있으니 좋다는 말, 이 아름다움을 이제서 발견했다는 말, 그리고 이들은 이제 3명씩 혼잣말을 했어요. 가끔 혼잣말은 대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안경잡이는 시험 볼 나이가 지났으니 이제 무얼 해야 하며 청춘이 지난 것에 대한 회한, 청년은 숭령공에게 제자를 받냐고 물었고 숭령공은 학문과 기술이 다른 점을 말했어요. 노인은 너무 계산하지 말라고 했죠. 그저 서로 살펴준다면 세상살이가 수월한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점점 혼잣말에서 벗어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방수천으로 가까이 끌어들였고 아이 엄마는 이제 함께 있어서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무대가 다시 밝아지고 비는 그쳤어요. 그들은 이제 진짜 가야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청년은 숭령궁을 따라서 시내로 가겠다고 했고 아이 엄마의 짐이 무거우니 안경잡이가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나섰어요. 다들 노인을 걱정했고 노인은 앞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처지지 말고 만일 자기가 쓰러지면 땅에 파묻고 비석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비석에는 여기 죽어도 후회할 줄 모르는 장기광이 다른 재주는 하나도 없이 그저 한평생 장기만 누웠다. 늘 시내 문화센터에 들어가 한번 우쭐댈 기회를 찾았다. 기다리다 늙어서 시내에 들어가는 길에 쓰러졌다. 라고 적어달라고 했어요. 마주임은 반드시 시내로 가서 그 버스 회사를 고발하겠다고 했죠. 법원에 소송을 내서 손님의 나이와 건강을 허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했어요. 고소장에 쓰기 위해 정류장 이름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정류장에 세워져 있던 표지의 팻말에 아무것도 안 씌워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뭔가 붙였던 흔적은 있는데 이곳이 정류장이라는 표지는 팻말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들은 왜 버스가 서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팻말을 왜 여기다 세워놓았는지 흥분했어요. 마주임은 이것까지 고발하겠다고 나섰고 안경잡이는 자세히 보지 않았던 우리 잘못이며 누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야말로 더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 가자고 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점점 사방팔방에서 들려왔어요. 그들은 이제 등장인물에서 배우로 돌아가 객석으로 다가가서 다성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7명이 동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왜 기다렸는지, 왜 가지 않았는지, 헛되이 흘러간 시간에 대한 회한, 알 수 없다는 모호함, 일생을 쓸데없이 기다리는데 소비했다는 자책감, 지금의 현실, 그러면서도 이제 빨리 가야 한다는 사실. 다성부가 끝나자 찻소리는 더 많이 들리고 더 밝아졌습니다. 안경잡이는 아가씨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가자고 했고 아가씨는 그를 따라갔어요. 또 아이 엄마의 가방은 청년이 들고 있었고 아이 엄마는 노인에게 발밑을 조심하라고 하며 부축했고 노인은 고맙다고 했어요. 마주인은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끌어주고 부축하며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희곡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건 고도를 기다리며와 같이 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작품 이해에도 도움이 될 듯하여 부분적으로 그렇게 전개하도록 할게요. 공간은 버스 정류장 한 장소에서 끝까지 그곳을 유지합니다. 이건 나무 한 그루만 서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의 공간과 비슷해요. 그러나 고도를 기다리며보다는 버스 정류장이 훨씬 친절한 부조리 극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도에서는 두 사람,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두 사람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요. 왜 기다리는지, 고도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들은 물론이고요. 보고 있는 우리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상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어요. 하지만 버스 정류장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왜 기다리는지 알고 있어요. 또 그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고 그냥 가버리는 버스에 황당해하거나 분노하는 식의 서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오픈하죠. 그들이 시내에 가는 목적은 다 다르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순위를 매길 수는 있지만 작품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것에만 치중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존재의 조건임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청년이 시내로 먹으러 간다는 요구르트, 그건 우유에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거고요.
노인이 장기를 두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장기알들에게 명령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건 장기라는 일종의 취미도 정신을 다하여 둔다는 것, 시간의 비밀이 정신 속에 숨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갈등도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속절없이 내던져져 있는 동안 우정이 생겨났어요. 비가 쏟아지고 비를 같이 피하면서 급격히 서로를 마주보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걸어가게 되었고요. 잘 가기 위해서 신발끈을 다시 묶고 안경잡이의 아가씨는 사랑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해서 주인공들은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지 않아요. 극의 중간중간에 오늘 고도가 안 온대요 라고 하면 다시 내일을 기약합니다. 그래서 보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여백이 느껴져요. 하지만 발이 닿지 않는 허망함으로 기다림의 실체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이 갈증이 점점 해소되고 있어요. 포기, 전환 혹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수긍하기 때문이고요. 그건 시간이 준 선물이었어요. 말 없는 사람, 그는 버스가 안 오자 시내 쪽으로 걸어가는 걸 택했죠. 사람들과의 갈등에서도 해결의 무게를 싣는 인물이었어요. 어떤 사회든 선각자 혹은 모범이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건 목표를 세우게 해주고 나은 방향으로의 설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말 없는 사람이 여기에서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버스 정류장은 인생의 전체를 상징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 희망, 절망, 허무한 믿음, 그리고 다시 도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시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돌아보면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기가 막힙니다. 지난 시간들이 한순간도 내 의지대로 엮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억울함도 있어요. 시간은 잔인하고 냉정합니다. 하지만요, 시간처럼 잘 걸러내주는 것도 없어요.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일어설 용기를 주는 힘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독한 상처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잊혀지지 않아서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가슴에 남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림이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일 겁니다. 인생은 길지도 짧지도 않지만 기다림은 늘 길어요. 기다리면 오긴 올까?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이게 늘 우리의 숙제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집 가지고 다시 만나요.